살을 애는 듯한 부풍 한 설이 천지를 뒤흔들며 옥분의 얇은 삼배 치맛자락을 사정없이 찢어 발길듯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도 같아 듣는 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턱, 위태롭게 튀어나온 바위 틈에 매달린 옥분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거칠게 트인 손등 위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은 흐르기도 전에 맹추위에 얼어붙어 검붉은 딱지가 되어 있었다. 제발 조금만 더. 이 약초가 아니면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거센 눈보라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옥분의 눈동자는 오직 바위 틈 깊숙한 곳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이름, 모를 약초 한 뿌리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풀포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손에 쥐었으나 발을 디디고 있던 썩은 나무 뿌리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면서 옥분의 몸이 허공으로 쏠리는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비명조차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찰나. 그녀는 피가 맺힌 손톱으로 옆에 있던 펜넝쿨을 가까스로 움켜쥐며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멈춰 설 수 있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피어올랐으나 그녀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품속에 갈무리한 약초가 상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다. 뼈가 시리다 못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를 때면 그 고통조차 사치스러운 감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산길을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으니 그 뒷모습은 가녀린 여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전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산 아래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드문드문 보이는 초가집들의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옥분의 집만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다 찌그러져가는 쌀이 무는 거센 바람에 힘없이 덜컹거렸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뿐이었다. 옥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일 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며칠째 택감을 구하지 못해 남은 것은 젖은 솔가지 몇 개뿐이라 매캐한 연기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말았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산에서 귀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약탕관을 찾았지만 물똥마저 꽁꽁 얼어붙어 바가지로 얼음을 깨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아랫목이라 해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곳에 누워있던 노모는 딸의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으나 그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어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들어 딸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지려던 노모는 다시금 격렬한 기침을 토해냈고 이내 입가에는 검붉은 핏덩이가 울컥 쏟아져 나와 옥분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불효녀가 늦어서, 제가 너무 늦어서. 옥분은 어머니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오열했고 노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아가, 나는 괜찮다. 이 추운 날 어딜 다녀온 게냐. 내 손이 얼음장이구나. 라며 오히려 딸을 걱정하니 그 지극한 모성애는 옥분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가난이라는 형벌은 이다지도 가혹하여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죄책감이 옥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의원 영감이 옥분의 다급한 부름을 받고 찾아왔으나 방 안에 들어선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는 노모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옥분을 밖으로 불러내어 나직이 일러주었는데 그 말은 옥분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 기력이 다하여 맥이 신락 같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게야. 의원의 말에 옥분은 털썩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는 처절하다 못해 광기마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의원은 차마해서는 안 될 말을 흘리고 말았으니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처방이었다. 옛 의서에 이르기를 이토록 위중한 폐병에는 한겨울 얼음장 밑에서 논이는 잉어를 고아 먹이면 효험이 있다 하였으나 지금 밖을 보게 이 엄동설 안에 꽁꽁 언 강바닥에서 잉어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세. 의원은 말을 맺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고 홀로 남겨진 옥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의 강물은 수십 척 깊이로 얼어붙었을 터인데 그 단단한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옥분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넘어선 오직 효심 하나로 기적을 갈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한 의지였다. 옥부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도끼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무뎌질 대로 무뎌진 날은 그녀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탱겹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섰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오직 하얀 눈만이 귀기 어린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그 시각 옥부는 미친 사람처럼 강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잉어라는 두 글자만이 강렬하게 박혀 있었고 두려움이나 추위 따위는 이미 그녀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했다.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한번 쏘아 올린 그녀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강둑을 내려갔다. 강바닥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매끄럽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휘몰아치는 바람은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거세게 불어닥쳤다. 옥부는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기어가듯 이동하여 강 중심부로 향했고 얼음 밑 어딘가에 있을 생명의 끈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치켜들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정성이 부족하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부디 제 어머니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외침은 강바닥을 울리고 메아리쳐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첫 번째 도끼질을 내리꽂는 순간 강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얼음 조각이 튀어올라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뺨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얼음 위를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강물은 야속하리만치 단단하여 수십 번의 도끼질에도 고작 하얀 생채기만 남길 뿐 깨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손바닥은 도끼자루의 마찰로 인해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깨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옥분의 도끼질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어머니, 또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려주세요 를 울부짖으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도끼날 끝에 실어보냈다. 그녀의 옷은 땀과 눈 녹은 물로 뒤범벅되어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감각조차 없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지켜보는 이가 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밤은 깊어 축시 새벽일 3시를 넘기고 있었고 체력이 바닥난 옥부는 도끼를 놓치고 얼음 위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향집의 따뜻했던 아랫목과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잠들면 편해질까? 아니,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어머니는. 옥부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려 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인적 없는 이 깊은 밤, 꽁꽁 언강 한복판에 나타날 리 없는 인기척에 옥부는 고개를 간신히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헛것을 들은 것인가 싶어 다시 고개를 떨구려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보시오 처자, 그 도끼질로는 1000년이 지나도 강물을 볼 수 없을 것이오. 소스라치게 놀란 옥분이 뒤를 돌아보자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어둠뿐이었는데 기이하게도 노인의 주변만은 은은한 광채가 감도는 듯했다. 뉘신지요? 옥분의 떨리는 물음에 노인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강 건너편에 험준한 바위산을 가리켰다. 자네의 효심이 갸륵하여 일러주니 잉어를 구하려거든 얼음을 깰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 부잣집을 찾아가 보게. 그곳에 자네가 찾는 해답이 있을 걸세.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옥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이 가리킨 곳은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최참판댁이 있는 방향이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과 다름없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옥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피 묻은 도끼를 챙겨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금 험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소슬대문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입을 굳게 다문 듯 위압적인 자태로 옥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기름진 음식 냄새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그녀의 감각을 잔인하게 유린했다. 이곳은 마을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는 최참판의 저택이었으니 가난한 소작농들에게는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옥부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손으로 거칠게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주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참판 어른 옥분이가 왔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과 사나운 개짖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마가 깨질 듯 대문의 머리를 맞으며 읍소했으니 흐르는 피가 대문의 붉은 칠과 섞여 기괴한 문양을 그려내고 있었다. 한참의 소란 끝에 삐걱거리며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이 열렸고 잠이 덜 깬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와 옥분을 애워쌌다. 어떤 미친년이 야밤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냐. 하인들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분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나으리를 뵙게 해주시오.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의원님 말씀이 잉어만 있으면 산다는데 이 댁 연못에 잉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발 한 마리만, 아니 꼴이라도 좋으니 적선해 주십시오. 옥분의 몰골은 산발한 머리에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로 인해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기에 하인들조차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그때 안채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두꺼운 비단 이불을 숄처럼 두른 최참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단잠을 방해받은 짜증이 역력했으나 기름진 피부와 배불뚝이 같은 풍채는 옥분의 앙상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거만하게 마루 끝에 서서 마당에 엎드린 옥분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년이 기어이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잉어를 내놓으라. 행패질이냐. 내 연못의 잉어는 한양에 계신 대감마님께 진상할 귀한 몸이거늘 천한 것의 목구멍으로 들어갈 물건이 아니다. 최참판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옥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옥분은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떴으며 다시금 애원했다. 나으리 평생을 소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어미 잃은 자식이 천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 위를 적셨고 그 처절함에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최참판의 눈에는 오직 탐욕과 경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곰방대를 털어 옥분의 머리 위에 재를 뿌렸다. 네 목숨값이라 내년 목숨을 다 합쳐도 내 잉어 비늘 하나 값도 안 된다. 썩 꺼지지 못할까. 재수없게 시체 썩는 냄새나 풍기고 말이야. 최참판의 손짓 하나에 하인들은 주저하면서도 옥분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은 땅바닥에 처박힌 옥분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몸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수치심과 돈 앞에서는 사람의 생명조차 저울질 당하는 비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최참판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다시 오면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라는 서슬퍼런 명령이 들려왔다. 옥부는 흙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하늘도 무심하고 땅도 무심하구나. 가난한 자에게는 효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낡은 집시는 벗겨져 맨발이 드러났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문득 아까 그 노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저곳에 해답이 있을 걸세. 옥부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실소했다. 노인이 말한 해답은 잉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자비가 없다는 잔혹한 깨달음이었던가. 최참판댁의 담벼락 너머로 고기 굽는 냄새가 다시금 풍겨왔다. 저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남은 음식을 개에게 던져줄지언정 죽어가는 이웃에게는 물 한 모금 내어주지 않는 족속들이었다. 옥분의 눈동자에서 애원의 빛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도 섬뜩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에게라도 빌겠다. 이승의 주인이 나를 버렸다면 저승의 힘이라도 빌려 어머니를 살리겠다. 옥부는 최참판댁 대문에 쫑 하고 피 섞인 침을 뱉고는 다시 강가로 발길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와 강바닥의 두꺼운 얼음, 그리고 그 밑에 있을지도 모를 희미한 가능성뿐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그녀는 산 중턱에 있는 성황당 돌무덤을 보았다. 누군가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돌탑들이 눈을 맞아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옥부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낸 피로 돌 하나에 붉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하늘에 보내는 혈서이자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옥분의 몸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그 파리한 입술이 아가 하고 부르는 환청이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며 멈추려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최참판댁에서 겪은 수모는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다시금 강가에 도착했다. 아까 도끼질을 했던 자리는 하얀 눈에 덮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옥부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얼음판 위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도끼는 없었다. 최참판댁 하인들에게 끌려 나올 때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탓이었다. 하지만 옥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쥐어 보였다. 피딱지가 않고 퉁퉁 부어오른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투박한 손. 도끼가 없으면 이 손으로 깨겠다. 손이 부러지면 머리로 들이받아서라도 깨겠다. 그녀는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맨주먹으로 얼음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둔탁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주먹이 닿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직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얼음 위로 옥분의 뜨거운 눈물과 붉은 피가 섞여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피어난 붉은 매화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다. 보시오. 하늘이 있다면 보란 말이오. 내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 피로 이 강물을 다 붉게 물들여 버릴 테니. 옥분의 절규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과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주먹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고 하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번들거렸다. 그 시각 옥분의 집에서는 병색이 완연한 노모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딸이 나간 문 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아닌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노모는 직감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옥분아, 제발 무사해다오. 이 어미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노모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 강가에 있는 옥분의 몸 주위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용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냉혹함을 온몸으로 받아낸 효녀의 피가 드디어 차가운 자연의 심장마저 녹이려 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그젯밤, 옥분의 거친 숨소리만이 얼어붙은 강 위를 떠돌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처절하고도 애달픈 것이었다. 뾰족한 돌덩이를 움켜쥔 그녀의 손은 이미 제 모양을 잃어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나 옥분은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는 듯 무아지경 속에서 얼음판을 내리찍었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내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은 피냄새와 섞여 비릿하게 퍼져나갔고 딱딱한 얼음 위에는 그녀가 흘린 붉은 선혈이 튀어 마치 기괴한 붉은 꽃밭을 이루고 있었다. 무정한 강물은 수십 척 깊이로 얼어붙어 바위보다 단단했건만
자식된 도리 하나로 천륜을 지키려는 옥분의 의지는 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손바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얀 뼈마디가 드러나 보일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각이 마비된 손에서 힘이 빠져 돌덩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고 옥부는 그대로 얼음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어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석에 누워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의 야윈 얼굴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이 강물에 몸을 던져 물귀신이 되어서라도 잉어를 잡아 올리리라. 옥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구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녀에게는 아직 하늘을 감동시킬 눈물과 피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기 시작했으니 그 소리는 산천 초목을 울리고도 남을 만큼 비통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용왕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한 죄인이 어머니를 살리고자 왔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부디 제 어미에게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옥분의 눈에서 쏟아진 뜨거운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얼음 위에 떨어졌고 그 눈물방울들은 신기하게도 즉시 얼어붙지 않고 얼음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엎드려 자신의 이마를 얼음 바닥에 지식이며 절을 올렸다. 쿵쿵쿵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다시 얼음을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바치는 제의와도 같았다. 강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진 찰나 그녀의 뜨거운 효심이 닿은 것일까? 아니면 흐르는 피의 온기가 두꺼운 얼음벽을 뚫고 강물 깊은 곳까지 전해진 것일까? 갑자기 발밑 깊은 곳에서부터 쿠르릉 하는 둔탁한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지진도 아니요 천둥 소리도 아닌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는 소리와 같았다. 옥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쩍쩍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얼음판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옥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하늘은 지극한 효심에 감복하여 자연의 섭리마저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검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고 그 물보라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체가 튀어올랐다. 그것은 잉어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잉어가 아니라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척 약 30cm이 넘는 거대한 황금 잉어였다. 잉어는 힘차게 허공을 가르며 튀어올라 옥분의 치마폭 앞에 퍼덕하고 떨어졌으니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 잉어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뽐내며 펄떡거렸고 그 힘찬 몸짓에 옥분의 얼굴로 물방울이 튀었다. 옥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으나 손끝에 닿는 잉어의 미끌미끌하고 차가운 감촉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부는 잉어를 와락 껴안으며 오열했다. 비늘의 비릿한 냄새조차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게 느껴졌고 잉어의 파닥거림은 어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벅차게 다가왔다. 옥부는 서둘러 저고리를 벗어 잉어를 감쌌다. 혹여나 이 귀한 것이 얼어 죽기라도 할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며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뼈가 시리다 못해 끊어질 듯한 추위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환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일어 쓰러질 것 같았지만 품 안에 있는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강둑을 기어 올라갔다. 아까 내려올 때의 절망적인 발걸음과는 달리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을 넘어선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강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잦아들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했다. 옥부는 자신의 피로 얼룩진 눈길을 되밟으며 걸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효녀의 꽃길이라 불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옥분의 귀에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 이른 새벽 인적 없는 산길에 누군가 있을 리 만무하건만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옥부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잉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주위를 경계했다. 혹시나 산짐승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험상궂은 인상을 한 산의 서너시 몽둥이를 든 채 산길을 막아서고 있었으니 그들은 인근 장터에서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일삼는 왈패들이었다. 이거기 처자. 이 새벽에 웬일인가 꼴을 보니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우두머리인 듯한 곰보 자국. 난 사내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옥부는 뒷걸음질 치며 잉어를 감춘 옷자락을 여미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잉어를 뺏기지 않겠다는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왈패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급하다. 빈손은 아닌 것 같은데 품속에 뭘 그리 소중하게 안고 있나. 어디 좀 봅시다. 한 사내가 옥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고 옥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 어머니 목숨 줄입니다. 옥분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옷자락이 풀어지며 황금빛 비늘이 번쩍이는 잉어의 꼬리가 드러났다. 왈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이 겨울의 산중에서 잉어라니. 그것도 때깔 한번 기가 막히는구먼. 우두머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였다. 이건 보통 놈이 아니야. 최참판댁이나 관아에 갖다 바치면 큰 돈이 될 게다. 얘들아, 뺏어라. 그들의 말에 옥부는 사색이 되었다. 이 잉어를 뺏기면 어머니는 죽는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뺏기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안 돼. 차라리 날 죽여라. 이 도둑놈들아. 옥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그 틈을 타 옥부는 잉어를 감싸 안고 눈 쌓인 비탈길로 몸을 던졌다. 구르고 또 구르며 온몸이 가시덤불에 찢기고 바위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다. 잉어는 그녀의 배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을 굶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옥분이 장정들을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옥분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왈패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독한 년 어디서 반항질이야. 우두머리의 발길질이 옥분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옥분은 컥 하고 숨이 막혀 웅크렸다. 고통 속에서도 옥분은 잉어를 내놓지 않았다. 그녀의 웅크린 몸은 마치 새끼를 품은 어미 새처럼 필사적이었다. 이거 놔놓란 말이야. 왈패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잉어를 뺏으려 했지만 옥분의 손은 마치 쇠스랑처럼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산 아래 마을 어귀를 순찰하던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걔 누구냐? 거기서 무슨 짓들을 하는 게냐? 포졸들의 등장에 왈패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우두머리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으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계집이 우리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중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왈패들은 오히려 옥분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옥분은 피 묻은 입술을 달싹이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포졸들은 현장에 다가와 옥분의 처참한 몰골과 품에 안긴 기이한 잉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엄동설안의 잉어라니. 내 놈들 말이 사실이냐? 포졸의 질문에 왈패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구한 약재용 잉어인데 이 여자가 훔쳐간 것입니다. 옥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지금은 변명보다 잉어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포졸들은 상황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소리쳤다. 일단 모두 관아로 가자. 사또 나으리 앞에서 시비를 가려야겠다. 옥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집은 바로 저 산모퉁이만 돌면 나오는데 관아로 끌려가야 한다니.
시간이 지체되면 어머니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으리 제발 집에 한 번만 들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고기를 고아드리고 나서 그때 잡아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옥부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법을 집행하는 그들에게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옥부는 양팔이 결박당한 채 소중한 잉어를 품에 안고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녀의 뒤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으나 옥분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이었다. 과연 하늘은 이 가련한 효녀를 어디까지 시험하려는 것인가?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고 형틀 옆에 늘어선 육모방망이와 곤장들은 붉은 칠을 한 채 위압적인 자태로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옥부는 차가운 박석 위에 무릎을 꿇려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녀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긴 황금 잉어는 커다란 물통에 담겨 대청마루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잉어는 낯선 환경이 두려운 듯 물살을 거칠게 가르며 파닥거렸고 그 소리가 옥분의 찢어지는 가슴을 더욱 옥죄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산에서 마주쳤던 왈패들이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포졸들에게 뇌물이라도 먹인 것인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로 옥분을 곁눈질하며 비웃고 있었다. 관아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웅성거리고 있었으니 저 가녀린 처자가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동정론과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뒤섞여 왁자지껄했다. 사또 나으리 납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관아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표정의 사또가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대청마루에 올랐다. 그는 깐깐하고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사또가 자리에 앉아 형안싱안을 내려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듣거라. 엄동설안의 귀한 잉어를 두고 서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다 하니 내 친히 시비를 가려 죄지은 자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먼저 고변한 자부터 말해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 우두머리가 넙죽 엎드리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들이 병드신 노모를 위해 며칠 밤낮을 얼음판 위에서 고생하여 겨우 잡은 잉어이옵니다. 헌데 산을 내려오던 중 저 요망한 계집이 갑자기 나타나 돌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더니 저희가 당황한 틈을 타 잉어를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계집은 거짓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몰골로 어찌 꽁꽁 언강에서 잉어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필시 저희 같은 양민의 물건을 탐낸 것이 분명하옵니다. 왈패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맞장구를 쳤고 그들의 연기는 어찌나 그럴싸한지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겉보기에 건장한 장정, 셋이 잡았다고 하는 편이 비쩍 마른 여인, 혼자 잡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이치에 맞아 보였기 때문이다. 사또의 시선이 천천히 옥분에게로 옮겨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도둑이나 거린의 행색이었다.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국법으로 다스려 곤장 100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의 서리빨 같은 추궁에 옥부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진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잉어는 제 어머니의 목숨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병드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제 피와 살을 깎아 하늘에서 얻은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사또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되물었다. 피와 살을 깎아 얻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 엄동설안의 장정들도 도끼로 깨기 힘든 얼음을 내년 같은 아녀자가 어찌 깼단 말이냐. 도구라도 감추고 있었던 게냐. 사또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상식적으로 도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얼음을 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왈패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들으셨습니까? 나으리,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요. 하늘에서 얻었다니 미친년이 분명합니다. 그 순간 옥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포졸들이 그녀를 억누르려 했으나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옥부는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울부짖듯 외쳤다.
나으리 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궁금하시다면 부디 이 손을 보아주십시오. 도구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두 손이 도구였고 이 머리가 망치였습니다. 옥분을 결박하고 있던 포승줄이 풀리고 그녀가 손을 감싸고 있던 피 젖은 옷가지 조각을 천천히 풀어 헤치자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드러난 옥분의 손은,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참혹한 형상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살점은 뜯겨나가 하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톱은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 검붉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손등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으며 손바닥은 얼음 조각에 난자당해 걸레처럼 너덜거렸다. 그 끔찍한 광경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심지어 산전수전 다 겪은 포졸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처절하고도 숭고한 효심의 증거였다. 이럴 수가.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평생 수많은 죄인을 다루어 보았지만 이토록 처참한 손을 본 적은 없었다. 왈패들의 손은 비록 거칠기는 하나 멀쩡했고 따뜻한 온기마저 느껴졌으나 옥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핏기가 없었다. 사또는 단 아래로 내려와 옥분의 손을 직접 살펴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도끼질을 해서는 이런 상처가 날 수 없다. 이것은 맨손으로 얼음을 치고 긁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상처다. 사또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왈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물통 속에 담겨있던 황금 잉어가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오르더니 옥분이 있는 쪽을 향해 몸을 비틀며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짐승이 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나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녀가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려는 듯한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잉어의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뚝 떨어졌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가 눈물을 흘린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해가 잠시 모습을 드러내며 한 줄기 서광이 관아 마당으로 비쳐들었는데 그 빛이 정확히 옥분과 잉어를 비추자 잉어의 황금 비늘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옥분의 피 묻은 손을 감싸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다. 하늘이 감동하고 미물조차 주인을 알아보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할 뻔했구나. 저 잉어는 옥분의 효심에 하늘이 내린 상이다. 사또의 호통, 소리가 병력같이 떨어졌다. 그는 왈패들을 가리키며 벼락 같은 명령을 내렸다. 저놈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효행을 방해하고 천륜을 끊으려 한 천하의 대역죄인들이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 50대를 쳐서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그리고 옥에 가두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왈패들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분노한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고 관아 마당은 그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호를 질렀고 돌을 던지며 그들을 비난했다. 악인들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동안 사또는 자신의 관복을 벗어 옥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워 효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다. 내 효심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배로다. 옥분은 사또의 발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에게 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기쁨보다 어머니의 생사가 더 급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아의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여봐라. 관아에서 가장 빠른 말을 대기시키고 잉어를 안전하게 모셔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 함께 가게 하라. 내 친히 이 효녀를 배웅할 것이다. 관아 문이 활짝 열리고 옥분은 사또가 내어준 가마를 타고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잉어는 비단 보자기에 쌓여 옥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길을 터주며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효녀 옥분이 만세. 하늘이 도왔네. 그려 사람들의 환호성이 옥분의 뒤를 따랐지만 가마 안의 옥분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옥분이가 갑니다. 약을 구해갑니다. 가마꾼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산길을 달렸다. 옥분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이 옥분의 심장을 짓눌렀다.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멀리 보이는 옥분의 초가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용마루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가마가 집 앞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옥분은 굴러떨어지듯 내려 방문을 향해 기어가듯 달렸다. 어머니, 옥분이가 왔습니다.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 젖힌 옥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싸늘한 냉기 속에 미불 하나를 덮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모의 모습이었다. 옥분은 숨이 돋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다. 아니, 아주 미약하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옥분의 손이 덜덜 떨렸다. 늦은 것인가? 하늘이 여기까지 도와주고 결국 데려가시는 것인가?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어머니의 차가운 뺨을 비비며 절규했다. 안 됩니다. 눈을 뜨세요. 제발. 어머니,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에 메아리 치며 지켜보는 의원과 포졸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었다. 의원의 다급한 외침이 적막한 초가 삼간을 뒤흔들었으니 그것은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필사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서둘러라, 아직 맥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으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다. 어서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잉어를 고하라. 의원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노모의 인중과 손끝에 침을 놓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옥분은 혼비백산하여 부엌으로 달려갔으나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는 부직갱이 하나 제대로 쥐기 힘들었다. 그때 함께 온 관아의 하인들과 이웃 안악들이 옥분을 대신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눈물로 범벅이 된 옥분을 부엌 한 구석에 앉히고는 잽싸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정갈한 물을 길어 부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황금 잉어가 담긴 솥이 올려졌고 옥분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이 정성을 굽어 살피사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어머니만은. 그녀의 기도는 부엌을 가득 채운 하얀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에서는 비린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천상의 꽃밭에서나 맡을 수 있을 법한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맞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지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방 안에 있던 의원조차 이것은 필시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용이 되려다 못한 영물임이 틀림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뽀얗게 우러난 곰국은 마치 진주를 갈아 넣은 듯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황금빛 기름이 둥둥 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사기 그릇에 국물을 담아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 떼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어머니, 옥분이가 약을 해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옥분은 어머니의 상체를 안아 일으켜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어머니의 입술은 열릴 줄을 몰랐고 국물은 야속하게도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옥분의 옷소매를 적셨다. 옥분은 절망감에 휩싸여 울부짖었다. 어머니, 삼키셔야 합니다. 이걸 드셔야 사십니다. 제발, 제발. 그녀의 눈물방울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의원이 어머니의 턱관절을 조심스럽게 눌러 입을 벌리게 했고 옥분은 그 틈으로 다시 한번 국물을 흘려 넣었다. 꿀꺽,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넘김 소리가 들렸다. 그 작은 소리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둥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백지장처럼 하얗던 노모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싸늘하게 식었던 손발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옥분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을 무렵
노모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하고 떠졌다. 비록 힘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생명의 빛이 담겨 있었다. 아, 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였으나 그것은 옥분이 세상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옥분은 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와락 끌어 안으며 오열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방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지켜보던 사또와 의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옥분의 지극한 효심과 황금 잉어의 기적, 그리고 악독한 왈패들이 관아에서 벌을 받은 이야기, 심지어 매정했던 최참판이 옥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알아누웠다는 이야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마침내 한양 도성까지 전해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이 각박해져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 한들 아직 조선 땅에 이토록 갸륵한 효녀가 있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는 과인이 덕을 쌓은 덕분이 아니라 백성의 심성이 고운 탓이로다. 내 마땅히 큰 상을 내려 만백성의 귀감으로 삼으리라. 며칠 후 옥분의 오두막집 앞에는 어명을 받은 관원들이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비단과 쌀,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술에 가득 싣고 왔으며 옥분의 집 앞에 효녀 신옥분의 집이라는 붉은 현판을 내걸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옥분의 효행을 기리는 정렵이 효자나 연려를 표창하여 세우는 비석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고을 전체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칭송하며 잔치를 벌였고 그동안 옥분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앞다투어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 특히 최참판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 옥분의 집을 기와집으로 번듯하게 고쳐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논밭을 떼어주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으려 했으니 옥분의 효심이 한 사람의 악인까지도 개과천선하게 만든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얼음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새로 지은 기와집 마루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노모가 따스한 봄볕을 쬐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옥분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옥분의 손은 비록 흉터투성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 양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내 평생 너 같은 효녀를 둔 덕에 저승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으니 남은 생은 너를 위해 살고 싶구나. 고생만 시켜 미안하고 또 고맙다. 어머니의 말에 옥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 오래오래 저와 함께 사셔야 해요. 그날 오후 옥분은 나무를 캐러 강가로 나갔다. 지난 겨울 자신이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였던 그 강물은 이제 봄 기운을 머금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려 눈부신 윤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옥분은 강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솟아올랐던 황금 잉어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기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간절함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음을,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그녀가 강물에 손을 담그자 마치 잉어떼가 몰려와 그녀의 손등을 간지럽히듯 물살이 부드럽게 감겨왔다. 옥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훗날 사람들은 옥분이 얼음을 깼던 그 강가를 효녀탄 효녀의 여울이라 불렀고 겨울이 되면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잉어를 잡아도 다시 놓아주는 풍습이 생겨났다. 잉어가 옥분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정렵이 앞에 찾아가 소원을 빌곤 했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빌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영험한 전설이 깃들게 되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옥분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쫓아 종종거리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옥분은 밥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 비록 산의 진미는 아니었으나 그 밥상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숟가락을 드는 옥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고통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봄 햇살처럼 따사롭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이 아니다. 옥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명의 불씨를 지키려 했던 그 치열하고도 숭고한 마음, 바로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인 것이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 옥분의 집에서는 책을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 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효심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등불과도 같으니 우리는 옥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효행의 향기는 천년을 두고 널리 퍼져나갔다.